검찰이 어제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던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도 끝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검찰의 구형 내용 등 또 미투 운동 등에서 전문가들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결국 구형 30년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범죄 사실은 굉장히 많죠. 네. 많고 우리나라 이제 국정농단은 최초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제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건인데 일단 뭐 형량에 있어서 저는 뭐 구형량은 뭐 적정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사형도 있고요, 무기징역도 할 수 있고. 또 뭐 유기징역 경우는 이제 45년도 할 수가 있는데 가중됐을 때 그렇죠. 가중됐을 때 그런 45년까지 그렇죠.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 이제 최순실 씨하고 좀 비교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기소된 범죄 사실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뇌물수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1억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10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제일 중환령의 최고가 30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구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했겠죠. 일단 뭐 대통령, 공무원인 대통령이 뇌물, 특히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서 굉장히 도와준 부분, 그리고 직권남용,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권한을 남용한 부분, 그리고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제적 이익. 그런데 사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본인의 죄는 한 번도 반성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없었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고 결국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도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부터 재판을 보이콧하고 또 변호인도 다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했을 거로 봅니다. 네, 검찰의 구형대로라면 물론 법원의 선고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 66살인데 30년이라면 96살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30년이 그대로 이제 선고가 된다면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선고될 거는 기다려 봐야 되겠죠.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건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몇 년 살고 뭐 얼마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나이가 얼마? 저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주었던 그 실망감과 좌절감을 생각하면 사실은 국민들 중에는 30년 구형도 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 그 검찰이 구형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했다. 그다음에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죄가 크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고 이번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사실은 그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30년이 너무 많다, 과하다, 나이가 얼마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주었던 그 큰 실망, 또 우리 국가 전체에 주었던 엄청난 어떤 아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좀 더 엄중하게 이 부분을 물어서 역사의 길이 남겨야 됩니다.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재판에서는 엄하게 법대로 잘못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본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뭐 별도의 재판 지금 받고 있는 거 말고 지금 김세윤 판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그 재판부. 그러니까 이제 18개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13개가 이제 최순실 씨하고 겹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제 중형을 구형한 그 배경이 됐던 혐의, 주요 혐의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은 이제 두 갈래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직권남용, 강요 미수 이제 이런 부분하고요. 근데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요. 그래서 승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단순 뇌물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으로부터 204억 원 받은 것,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된 16억, 그리고 SK와 관련된 89억, 롯데와 관련된 70억. 이것은 이제 제3제 뇌물수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량에 있어서 보면 이제 직권남용이나 강요 미수는 이렇게 법정의 상한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5년 이하 징역 막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뇌물죄는 형량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사실 18개 중에서 이제 직간접으로 관계된 것이 이제 14개 범죄 혐의인데 사실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물론 뭐 직권남용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이제 뇌물죄에서 제3자 뇌물수수 말고 이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순실 씨의 재판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워낙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최순실 씨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고편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도 같은 재판부거든요. 예. 그러면 유죄 무죄 부분은 상당히 최순실 재판과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K 미르 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이랄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고 민간인 최순실 씨가 공무원이고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런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의 뇌물죄인지 공무원이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량은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과도 같이 봐야 할 텐데 이번에 검찰이 어제 결심 공판에서 여기에 대한 불복 의사도 많이 드러냈어요. 네, 일단 뭐 지금 어제 그 구형과 관련된 재판에 관련된 것이 이제 삼성이잖아요. 예.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SK 최태원, 그 롯데 신동빈 다 이게 관계가 돼 있어요. 예. 다 뇌물죄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그룹 자체가 이제 GDP의 37%나 차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경제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최고의 정치 권력인 대통령과 결탁해서 특히 밀실에서 최순실에게 경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경영권과 직결되는 어떤 약속을 받고 이제 밀실 야합을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난번에 무죄가 좀 나온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집행유예를 우회적으로 풀어놨죠? 그렇죠 우회적으로 적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 뭐 항소심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결심 뭐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재판장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표면적으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형량에 영향을 미칠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어떤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재판을 불출석했으니까 그게 뭐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선고량을 늘리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기가 나와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형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재판부가 괘씸해서 이 사람한테 더 많은 죄를 물거나 아니면 형량을 높이는 건 아니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변론 기회를 스스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라든지 자신의 죄가 없다는 부분 또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실이 되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본인한테 불리한 재판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예. 지금 그 김광남 변호사님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어제 검찰은 일단 그 재벌이 이제 돈 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경유착 부분을 다시 또 좀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것은 이제 형량에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죠. 예. 형량에 이게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어제 구형 30년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검찰과 특검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검찰 수사 검찰에서 조사할 때 불출석했어요.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검 기획안에도 대면 조사 요구했는데 불출석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피의자 탄핵이 된 다음에 피의자 신문을 받고 영장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있어서도 어떠한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에서 협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건강상 이유로 불성실했고 그 다음에 또 구속기간 만기 연장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정치보복이다 이건 네. 그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저는 뭐 구형에 고려를 했다 볼 수 있고 이것은 반드시 선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아마 선고 일자인 4월 6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고 공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선고를 연기를 한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출석 안 하면 이제 걸석으로 선고를 하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재판도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고에 대해서 불참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한다면 선고를 연기하지 않고 4월 6일 날 바로 선고할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단은 끝내 결심 공판까지 박 전 대통령과 면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먹이면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국선 변호인단이 재판이 끝난 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경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요. 이 사건은 증거가 없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냥 누가 이랬다고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간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 판결이 이미 내렸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동일한 판결을 낸다면은 저희들은 그 기록을 본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항소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할 것을 하고 피고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는 없고 진술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는 주장인데 국선 변호인단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까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변론을 진행하는데 고충이 많았을 것 같은데. 고충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마치 만나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국선 변호인이 한 번도 면담도 안 했잖아요, 피고인을. 어디서 근데 저분은 어떻게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저렇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조사를 열심히 하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을 쓴 진술서를 보고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본인은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 다 하고 그분 얘기 다 듣고 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약간 조금 의문은 듭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증거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진술은 증거가 아닙니까? 진술은 그러면 여러 사람의 진술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안종범 수첩 같은 경우는 전문 증거로 일정 부분 재판부에 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것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전혀 부인하고 물론 뭐 변호인단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변호인단이니까 당연히 피고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무슨 이 재판이 증거도 없이 그냥 뭐 몰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호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국선 변호인 어제 4시간 가까이 눈물의 변호를 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사선 변호인이 했어도 아마 4시간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 국선 변호인이 굉장히 사건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뭐 변론 내용에 보면 예. 약간 좀 사실과 틀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물론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제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을 하는 건 맞죠. 이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이제 피고인의 입장을 이제 대변하는 게 변호인이긴 한데 아까 저희가 방금 그 화면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뭐 증거가 전혀 없고 진술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증거 관련된 건 굉장히 많잖아요. 저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 PC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있고 뭐 이걸 물적 증거라고 합니다. 물적 증거도 있고 또 인적 증거는 또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예. 법에 있어서 증거라는 것은 뭐 진술만 있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뭐 불철주야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네.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그 혜택을 다 보고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었고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이것도 사실입니까?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범죄 사실 내용을 보면 다 사적 이익 추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강요 부분도 보면 사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렇게 써 있고요. 적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최순실 씨의 어떤 경제 이익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변호인으로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아마 재판부에서는 뭐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지개 변론은 뭡니까? 무지개 변론이 주목받았다고 하는데요. 뭐 굉장히 감성적이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변론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 법칙에 의해서 이제 변론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 좀 굉장히 감성적으로 또 막 울먹이고 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무지개 자체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예. 이게 선이 뭐 빨주노초 해가지고 선이 7색깔 무지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무지개는 선의 경계가 없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공소장에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해석하는 견지에 의하면 그 정말 경계가 불분명한 것을 공소장에다 완전히 색깔을 분명히 해서 적어놓다 보니까 이제 죄를 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고 무죄다, 이제 그런 취지로
아마 무지개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네. 지금 발언 나오잖아요. 예. 저기에 저 뭐라고 돼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단 출연이 내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출연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지개면 대통령이 출연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경계선이 모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출연 협박을 했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뭔가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도 무지개 변론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수용하자면 그것도 경계가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뉘앙스나 얘기로 들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무지개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지개가 아니고 명확한 색입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뭐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만 변호인이라면 법적으로 좀 선명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벌금이 1,185억 원입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구형했던 것과 같은 액수인데 네, 특별한 이유가 근데 있습니까? 구형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다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1억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뇌물죄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면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형 30년 이외에도 벌금형을 또 따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벌금형을 병고했다고 볼 수 있고, 예. 이제 최순실 씨의 좀 다른 면이 있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구형했고 또 추징이 뭐 70억 이상 선고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최순실 씨 측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추징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최종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68억 수준이라고 해요. 네, 일부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추징 보전 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은 노역형에 처해지는. 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예.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 할 때 그럴 때 이제 벌금을 안 냈을 때 벌금을 안 낸 금액을 환수하는 건 아닙니다. 벌금형은 형벌이에요, 그야말로. 예. 그래서 안 냈을 때는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노역장 유치는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금형 우리가 재산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재산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뭐 10년, 20년 구치소에나 교도소에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안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영 유치라고 하는데 벌금형을 매일 노역장 유치로 계산했을 때 최대가 3년이에요. 3년까지만 노역형을 그렇죠, 그렇죠. 살 수 있다. 그래, 3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내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년 가량. 요즘 50억 이상은 지금 법에 1,000일 이상. 근데 그 대신 3년 밑으로 미만, 얘기했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내면 이제 거기에 형량이 적어도 한 3년 정도 가미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어제 구형받은 사건에서 이제 추징이 안 됐는데요. 예. 근데 별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정 특활비와 관련된 뇌물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본인이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걸 받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당할 수 있고 그걸 이제 범죄 수익을 보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검 범죄수익부에서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 노역할 때 일당 때문에 황제 노역 얘기가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그렇죠. 보통 일당은 어떻게 책정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일단 그 전에는 말이죠 고무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광주에서 뭐 기업 회장에 대해서 뭐 하루에 5억 그렇게 해가지고 네. 며칠에 끝내버리는 그런 황제 노역 유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뭐 전재용 씨도 전두환 씨 아들 전재용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뭐 50억 이상 이렇게는 기간을 며칠 이상 하기로 딱 법에 규정을 정해놨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유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은 법원에서 이제 합헌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억인데 하루에 10억씩 만약에 환영 유치를 했다. 그러면 20일밖에 교도소에 안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0일 이상은 지금 선고받은 형에 이제 플러스될 가능성이 크죠. 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규모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68억 규모는 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잠깐 이걸 들어보시겠습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박근혜 재산 68억은
68억은 등산의 일각으로 봅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이 MB처럼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거나 외국에 은닉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특히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져 내려오는 재산 관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되어 왔다라고 보고요. 이제 따라서 이 돈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몰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예. 일단은 이른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예.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끝난 거기 때문에 70년대 스위스 비밀은행에 관리했을 거라고 미국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나타 예. 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조사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침 스위스는 특별 최근에 검찰에 이 재산 환수하는 전문 부서가 만들어졌습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검사 예. 한 명, 뭐 수사관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예. 범죄 수익 환수 팀으로 이게 이루어졌었는데 2016년도에 사실은 범죄 수익 환수할 금액이 3조 한 1,000억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수한 금액이 800 몇 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6%, 뭐 8% 정도밖에 환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범죄 수익 환수부라고 해서 아예 그 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부 특수부 하듯이 그래서 이제 부장 검사도 있고요. 또 검사도 뭐 2명 배치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범죄 수익 환수는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범죄 수익 환수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판결에서 이제 추징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사실 추징을 판결했는데 재산이 없거나 아예 빼돌려서 할 게 없으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범죄 수익 환수부를 이제 신설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수를 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추적해서 반드시 받아내겠다. 이것이 지금 뭐 검찰청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네.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68억 원 외에 뭐 차명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인데 실제 있다면 이 환수부에서 좀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회유를 빼돌린 돈이 있다고 하면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김무환 변호사 말씀하신 전제 조건은 이게 추징이 돼야 돼요. 추징금이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금은 안 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 벌금을 받고 나서 본인이 몸으로 떼우겠다고 하면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법원에 추징된 금액 예를 들어서 이 범죄와 관련된 게 얼마 있으니까 이 돈을 추징하겠다고 판결이 내려지면 그 돈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돈 68억이 넘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안민석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최순실과 이미 최순실이 구속되기 전에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고 하면 그 돈을 찾기 위해서는 해외의 여러 나라들과 공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독일에 있는 나라와 이제 그런 공조하고 독일에 혹시 돈이 남아 있는지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부분, 법무부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될 텐데 사실 해외에 빼돌린 돈을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뭐 페이퍼 컴퍼니로 숨겨놓기도 하고 스위스 비밀 계좌에 넣어놓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숨겨놨다고 하면 좀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외 공조를 통해서라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별법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 국민 정서에는 좀 부합을 해요. 근데 예. 법적으로는 굉장히 난망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범죄와 관련됐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뭐 최태민 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또 재산 추적이도 쉽지 않고 더구나 특별법을 만들면 결국은 이제 소급입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소급입법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제 헌법상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전두환 뭐 추징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상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20년 전, 30년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과 관련된 재산을 추징하는 특별법을 만든다. 이것은 법의 어떤 형평성, 개별성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쉽지는 않죠.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이후에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그 선고 형량 다시 이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몇 번 항소 거치면서 사형은 이제 무기징역, 또 무기징역은 17년으로 감형됐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면돼서 이제 풀려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전례를 밟을까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면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재판은 어차피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적어도 5년 이상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든지 주장하지 않든지 간에 형량은 상당히 높게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치 보복이나 정치 프레임으로 가서 이제 보수층도 결집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재판의 어떤 공정성, 선고의 공정성에 어떤 치명적인 치명적인 그러한 것을 입히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본인이 뭐 선고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소를 할지 안 할지를 한번 두고 보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다 항소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항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사면을 생각하고 이걸 정치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또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항소를 안 해보면 형이 확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고 하면 결국 항소 않고 확정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항소를 해요.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거든요. 근데 항소를 해놓으면 항소 이유서를 써야 돼요. 근데 이유서를 제일 8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이유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 이유서 쓴다. 그리고 항소 거면 또 항소심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눈여겨 봐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면이 아닌가. 그런데 전두환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 확정 후에 이제 구속 2년 만에 사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김영삼 정부에서. 예.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다른 부분이냐면 본인이 지금 모든 사건의 주범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공범, 방조범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범을 사면시켜주는데 밑에 국정농단의 방조범들은 그대로 형을 살게 하느냐. 이건 형평성에서 엄청난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50명에 가깝죠 지금.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이게 사면하기가 쉽겠느냐, 더군다나 예. 국민 정세에 맞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모르겠지만 사면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과거에 굉장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도 여론이 사실은 뭐 부정적 여론이 많았죠. 그분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 정도 살고 나오는 것이 과연 맞는가? 대통령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 앞에 반이 평등한데 네. 다른 일반인들은 그렇게 사면받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 사면의 조건도 까다롭고 그 사면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사실은 법이 또는 재판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면받고 늘 나오고 뭐 재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벌 기업의 총수들 같은 경우도 웬만큼 살다가 사면돼서 나오는 게 복권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면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국민적 법 감정은 잘못한 사람은 좀 처벌을 오래도록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면받고 나오면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법의 처벌받고 오랫동안 구치소에나 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검찰 구형의 정치권의 반응이 일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당만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대체로 뭐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고 당연하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예. 이번 선고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선고 기일로 치면 이제 4월 6일에 선고가 내려질 것 같고요. 그렇죠. 지방선거는 6월 13일에 예, 맞습니다. 있을 예정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는 사실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저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도 공동 책임 있다고 보는 부분이 사실은 여론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촛불 전국에서 정권, 그러니까 탄핵을 하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 탑보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을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거의 방조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 여론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범죄 사실 소명이 되고 거기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내리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부정적인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결국 예전의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일종은 방조했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감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형이 선고될 경우에
지금 야당이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부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 또 공천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도 중형이 예상됩니까? 중형이 이제 선고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소는 뭐 따로따로 됐어요. 근데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재판을 하면서 이제 병합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이것은 이제 뇌물수수죠.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고 손실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금액도 지금 36억 5천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아서 진박 감별을 하면서 거기에서 친박 위주의 어떤 공천, 특히 대구 같은 곳에서 유지하고 특히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은 좀 떨어치려는 이제 그런 의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자체는 뭐 형량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뭐 뇌물과 관련된 부분 특가법이기 때문에 형량이 예. 높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아무리 형량을 낮게 선고해도 최하가 5년이거든요. 낮게 선고할 수 있는 기간 그 형량이 그러면 5년 이상은 무조건 된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어제 이제 검찰의 구형이 나왔고요. 1심 선고 기일이 4월 6일로 어제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그 통상적인 선고 기일보다는 좀 늦춰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빠르면 되게 2주 예. 아니면 보통 한 4주 후에 선고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상당히 좀 늦게 잡았어요. 그것은 뭐 쟁점이 일단 워낙 많죠. 또 국민의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기록 자체도 뭐 20만 주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하고 또 판결문 쓰는 것도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판결문 자체가 이게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판결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향후에 유사 사건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면서 증거 관계랄지 뭐 진술 그런 걸 좀 자세히 잘 봐서 판결 좀 잘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재판인 만큼 TV 생중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이제 대법원 규칙이 바뀌었잖아요. 예. 생중계를 하는 이유가 뭐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중계를 하는데 이제까지 뭐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사건도 생중계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 주로 이유였거든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이 동의할 피고인이 있습니까? 동의를 않겠죠. 예, 그리고 보통은 안 대부분 하죠. 예, 대부분 예. 동의 않겠는데 예. 이제 그것이 주로 뭐 이유로 작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역사적 초유의 사건 아닙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선고를 공개하지 않고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앞으로 생중계할 수 있는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럼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 취지도 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공개하고 중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새로운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 제2 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과 예. 관련된 문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론 관리 방안이 뭐냐면요. 이제 제1롯데월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부정적인 여론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각 기관이 활동을 하도록 거기에 그 문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청와대는 뭐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는 국방부는 예비역 장성이나 공군을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민정수석실은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한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이게 롯데라고 하는 건 사기업이잖아요. 롯데 사기업이 건물을 짓는다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허가를 얻는데 정부의 각 기관이 나서 그것도 청와대가 주도를 해서 각 기관이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여론을 돌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마치 생각해도. 컨설팅을 해주는 그렇죠. 듯한 내용들이었어요. 정부가 민간 기업의 건설 사업에 컨설팅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컨설팅하면 보통은 컨설팅 비용 받잖아요. 비용 안 받고 컨설팅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료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네. 언론 보도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문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러면 이런 컨설팅의 배후에 혹시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청와대가 국가 기관들을 동원해서 롯데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나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건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예상 질의나 답변들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늘어놓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뭐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크 포인트라고 하죠. 위크 포인트 지점들을 적어놨는데 그 뭐 외압은 없었냐, 국가 안보가 외압은 없었냐? 경제 논리에 의해서 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확한 포인트죠. 그렇죠. 국가안보가 경제 논리에 대해서 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계속 거론되는 정확한 포인트인데 그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죠. 공군의 반대는 없느냐. 25개에 달하는 Q&A 방식의 이런 문건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문건에 예상 질문과 답변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는 건데 어찌 보면은 청와대와 기업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데요, 한번 롯데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 관리 방안 문건이거든요. 예. 이게 2017년 7월에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도에 국방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 내용에 보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재밌고 황당한 내용이 있어요. 사안별로 뭐 잘 활용을 하고, 두 번째 경제 침체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라. 여당 의원 민원 확산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별로 이제 단계적 지침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롯데 내부에서 작성해야 될 그렇죠. 이 문건 자체를 밑에 국방부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걸로 그걸 가리고 보면 이게 롯데에서 정부로부터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이게 어떠한 비용의 측면을 전략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서울공항 활주로를 각도를 6도, 안팎에서 3도로 줄여주면 그 부담이 3,400원에서 1,200원으로 축소된다. 이건 롯데에서 요구해야 할 사안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마지막 기회다. 이게 마치 롯데에서는 저걸 건설 마음이 없는데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해봐라. 이제 그런 취지의 뉘앙스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당시 MB 정부가 저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롯데가 제2롯데월드를 건축했을 때 MB 정부나 MB가 받는 그런 혜택은 뭔가, 거기에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검찰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사위도 예. 지금 금융기관장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수십억 건넨 정황이 지금 포착됐다 지금 조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천안함 기념관을 찾았다고 해요.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에 이제 천안함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철이 내려오면서 김영철 방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항의 방문하고 통일로에 가서 그냥 연좌 농성도 하고 이런 그 분위기에 편승했다고 저는 봐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혹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김영철에서 반감이 좀 큰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천안함 유족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냈거든요. 그리고 김영철에 우리나라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게 이제 보수의 전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MB 입장에서 갑자기 천안함 그 기념관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또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결국은 천안함 사건, 천안함 희생자들 가족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보수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김영철의 방남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본인의 이런 검찰 수사도 정치 탄압이다 이런 부분의 색깔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이 예정된다면 그 전에 다시 한번 입장 표명을 할 기회가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물론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오는 여러 정황들만 보면요, 본인이 정치 탄압으로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정황들이나 진술들을 보면 명확하게 지금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문제도 그렇고 우리은행장 관련해서 그 또 뇌물 받은 것도 그렇고 또 다시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 탄압이라기보다 다른 형태의 어떤 뭐랄까 메시지랄까요? 아니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다든지, 막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저를 몰랐고 본인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범죄 행위를 좀 감추려는 그런 어떤 형태의 성명 또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변하려고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끝으로 미투 운동 얘기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여러 유명 배우들과 관련한 성추행, 성폭력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유명 배우인데 본인은 이제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 추가로 또 배우 엄지영 씨가 추가로 폭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이제 엄지영 씨가 그 종편 인터뷰에 생방송 나와서 예. 거기서 증언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일단 뭐 연기의 선배인 오달수 씨를 만났고 오달수 씨를 만났는데 갑자기 모텔을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예. 모텔을 가는 이유가 내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숙소를 쓰니까 뭐 신경 쓰지 마라 해서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성추행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취지로 연기 조언을 드리려고 처음엔 그렇죠. 한 거군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굉장히 뭐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뭐 시점이나 정황으로 보면 신빙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오달수 씨는 뭐 처음에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아니 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뭐 누그러진 좀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연예계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어떤 그 피해자가 미투를 하면서 이걸 커밍아웃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정하게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되게 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외에도 당했던 사람들이 다 들불같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게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고 또 이 피해자 말고 다른 피해자한테도 내가 반성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제가 볼 때 좀 잠잠해질 수도 있는 사안인데 네. 본인이 계속적으로 부인하면서 그 부인한 내용을 보고 다른 피해자들이 그 뻔뻔함에 굉장히 분노를 치밀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이 나서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연 사과 자체가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 아니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과인지는 뭐 아마 사과 내용을 좀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오달수 씨뿐만 아니라 또 유명 배우죠. 배우 조재현 씨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조재현 씨가 모 대학에 교수로 재직을 했었었죠. 그 당시에 학생들의 증언들입니다. 진술이고요.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2011년도에 성추행, 성폭행을 시도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강렬하게 반항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 주인공 시켜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시키고 추천해주겠다. 그러면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16년도에는 학생이 진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그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했다고 하는 폭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연달아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이 일하던 직장과 관련된 곳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본인이 자숙하겠다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재현 씨에 대한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뭐 나도 당했다. 이른바 이제 미투 운동 지난달 29일 서지영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된 이후에 이제 뭐 사회 뭐 어느 분야를 이제 뭐 막론하고 곳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거를 뭐 진보 보수 이런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렇게 또 보려는 시각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정치 프레임을 보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있던 묵은 때, 그러니까 그 묵은 때는 사실은 우리가 뭐 떼수건을 벗겨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방치했던 것이 터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서지영 검사의 어떤 폭로로 검찰 또 법조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문화계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문단을 비롯해서 또 그러다 연극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연예계 쪽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미투가 이제 뭐 거의 종반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인식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변곡점이 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항상 공감을 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이제 미투에서 이제 유두유라는 용어에 좀 많이 해시태그 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해서 어떤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피해자들이 나와서 폭로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걸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함께 가치 공동체를 형성하면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발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정말 우리 사회에 이번 기회에 모든 문제점들을 들춰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무슨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예를 들면 조직 내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감 때문에 그 사람의 성추행이 드러났을 때 우리 조직 전체에 뭐 부작용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부터 버려야 돼요. 그게 누가 됐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모든 문제가 드러나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모든 문제를 청산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덮어줬던 사람들 제2, 제3의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으니까 모든 조직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솔직히 고백하고 당당히 처벌받고 그리고 이 문제를 청산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기회에 인식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의 변화 또 시스템 같은 것도 잘 좀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